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중반인 남자입니다. 제가 작년에 겪은 일을 말하고 싶어서 사연을 보냈네요. 저는 사실 2년 전에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에게는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말했지만은 진실은 따로 있었죠. 그 진실은 바로 제 큰 아들이었습니다. 저와 아내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현재 아이들은 각각 10살, 6살이고요. 저희 아버지가 경상도 남자라서 무뚝뚝한 편이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버지랑 함께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가정에 그다지 충실하지도 않았죠. 저는 그런 아버지와는 다른 아빠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한없이 다정하고 자상한 아빠의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진짜 아이들에게 잘했어요. 아무리 일이 바빠도 주말에는 무조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가족들과 여행도 자주 다니고요. 그런데 그랬던 저에게 감히 상상도 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아내와 이혼한 지 2년이 넘었으니까 그 일도 벌써 2년이 다 됐네요. 아무튼 그날은 주말이었어요. 오랜만에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간다고 해봤자 차로 40분 거리였지만요. 그렇게 저 혼자 집에 남아서 오랜만에 늘어지게 잠을 잤어요. 사실 같이 처가에 가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몸이 좋지 않아서 그냥 쉬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창 열심히 자고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았더니 웬 남자가 제 이름을 말하면서 맞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맞다고 대답했더니 이번에는 제 아내 이름을 말하면서 아내가 맞냐고 물었어요. 어쩐지 기분이 좋지 않아서 도대체 누군데 그런 걸 왜 묻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그 남자가 자신을 A라고 소개하면서 대뜸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남자랑 왜 만나나요? 그래서 말했죠. 그쪽이 정확히 누군지도 모르는데 제가 왜 만나야 하는 거죠? 땡땡씨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내분과 관련한 중요한 이야기니까 꼭 만나주셨으면 합니다. 남자는 굉장히 예의 바른 말투로 직접 만나기를 요청했어요. 그렇게 나오니까 만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아내랑 관련한 중요한 이야기라는 말도 마음에 걸렸고요. 그래서 1시간 후에 동네 카페에서 그 남자를 만났어요. 꽤 말끔하게 생긴 남자더군요. 나이대는 저랑 비슷해 보였죠. 제가 그 남자에게 도대체 무슨 할 말이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남자가 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했는데 저희 아내랑 그 남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먼저 그 남자가 아내에게 혹시 내 아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맞다고 하면서 만나서 얘기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문자를 보고 나서 남자에게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남자가 제가 몰랐던 사실을 말해주기 시작했죠. 그 남자와 아내는 불륜 관계였답니다. 친구들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나서 하룻밤을 같이 보냈는데 잘 맞았대요. 그래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하더군요. 그 당시에 그 남자는 유부남이었고요. 남자가 말문을 열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당신 아내가 저에게 그랬어요. 결혼할 남자가 있다고요. 그러니 그만 만나자고 하더군요. 내심 아쉽긴 했지만은 솔직히 오래 만날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축하한다고 말하고 깔끔하게 정리해줬죠. 그런데요? 어떻게 저희 큰아들이 당신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당신 아내와 제 사이에 지인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지인에게 당신 아내가 혼전 임신으로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 아이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지인이 그러더군요. 아이가 저처럼 손등에 파란 점이 있다고요. 저희 친가 쪽 남자들은 다 손등에 파란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고민하다가 아내에게 혹시 제 큰아들이 본인 아이냐고 문자로 물어봤대요. 제가 아까 언급했다시피 아내는 맞다고 하면서 만나자고 했죠. 아내는 그 남자를 만나서 사실을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제발 그냥 잊고 살아달라고 부탁했대요. 남자는 아내가 원하는 대로 잊고 살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모든 사실을 저에게 말한 거고요. 큰아들이 저랑 혈액형이 똑같아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는데
남자 말을 듣고 보니까 너무 큰 충격이었죠. 이후 저는 남자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려고 아내 몰래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결과는 제 친아들이 아니었죠.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곧바로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어요. 아내는 순순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를 속인 아내를 용서할 수 없어서 이혼을 요구했어요. 그런데도 아내는 이혼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모든 사실을 양가 부모님에게 말한다고 하니까 그제야 제가 원하는 조건대로 이혼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부모님들에게 말하고 싶었는데 아이들 때문에 비밀을 지켰어요. 아무리 제 아이가 아니라고 해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 아들로 키웠는데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아이들은 아내가 돌보고 있어요. 그러는 편이 아이들에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리 결정했습니다. 암튼 아내와 이혼하고 나니까 아둥바둥 살아서 뭐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행을 진짜 많이 다녔습니다. 일단 무조건 주말마다 가까운 곳으로 무작정 떠났죠. 그러고 났더니 이혼 후유증에서 금방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정도 휴가를 내고 국내 여행을 떠났어요. 사실 해외로 나가고 싶었는데 시국이 시국인지라 국내 여행으로 결정했죠. 따로 갈 곳이나 숙소 같은 것은 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무작정 발길이 닿는 대로 가는 여행이었죠. 그리고 웬만하면은 인적이 드문 시골로만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수키를 만났어요. 제가 여행한 지 3일째 되던 날에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한 마을에 도착했을 때였죠. 관광지가 아니었던 터라 관광객들은 아예 없었죠. 저는 일단 그곳에 있는 민박집에 가서 방을 얻었어요. 그리고 저녁을 먹기 전에 마을 구경도 할 겸 산책을 했죠. 그런데 한 여자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말을 건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바로 수키였습니다. 서울에서 왔어요? 저요? 아니요, 인천에서 왔어요. 아, 인천. 몇 년 전에 차이나타운 한번 가봤어요. 아, 그래요? 이 마을 사람이신가 봐요? 네, 여기서 쭉 살았어요. 여자가 제 이름을 물어보길래 이름이랑 나이를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자신을 수키라고 소개하면서 나이를 알려줬는데 저보다 7살이 어렸죠. 수키는 한눈에 봐도 전형적인 시골 아가씨였습니다. 그러나 성격은 꽤나 당찬 편이었어요. 시골 아가씨라고 하면은 낯을 많이 가리고 수줍을 것 같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수키는 그런 이미지는 아니었죠. 제가 그녀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맛있는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을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녀가 그러더군요. 제가 진짜 맛있는 식당을 알아요. 근데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뭔데요? 제가 식당을 알려줄 테니까 저랑 같이 먹어요. 저도 저녁 사주세요. 혼자 먹는 것보다는 둘이 먹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예쁘장하게 생긴 아가씨랑 단둘이 저녁을 먹을 기회가 왔는데 놓치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알겠다고 대답했더니 저에게 숙소가 어디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위치를 알려줬더니 이따 저녁 7시에 본인이 제 숙소 앞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한 후에 수키랑 헤어졌죠. 그리고 10분 정도 더 산책하다가 숙소로 돌아왔어요. 오랜만에 여자랑 단둘이 저녁을 먹을 생각을 하니 기분이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먹기 전에 샤워도 하고 나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 맞춰서 숙소 밖으로 나갔죠. 그랬더니 그녀가 숙소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도 저랑 저녁을 먹는 게 좋았던지 꽃무늬 원피스로 갈아입었더라고요. 제가 수키에게 다가가서 식당이 어딘지 물었어요. 그러자 그녀가 숙소에서 10분 정도 걸어가면은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수키랑 같이 식당까지 걸어가면서 다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죠. 그렇게 식당에 도착해서 그녀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민물 매울탕을 먹었는데 비린냄새도 전혀 없고 진짜 맛있더라고요. 제가 저녁을 다 먹고 나서 수키에게 좋은 식당을 알려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죠. 그랬더니 수키가 그러더군요.
진짜 고마우면은 나한테 술 사요. 술이요? 네, 여기서 5분 정도 걸어가면은 분위기 좋은 술집이 있어요. 괜찮으면 거기서 나랑 같이 술 한잔해요. 마침 저도 술 한잔 하고 싶었던 터라 망설임 없이 좋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녀가 저에게 팔짱을 끼더니 술집으로 저를 안내하더군요. 술집은 그녀 말대로 5분 거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 말대로 분위기 좋은 곳은 아니었죠. 그리고 현지 사람들도 잘 오지 않는 곳인지 손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자리를 잡고 앉아서 술을 주문했어요. 저는 가볍게 맥주를 마시고 싶었는데 그녀가 대뜸 소주 2병과 마른 안주를 시켰죠. 계획에도 없었던 소주를 마셔야 했지만 오히려 즉흥적인 상황이 좋았어요. 애초에 그 여행 자체도 즉흥 여행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생각보다 술을 꽤 잘 마셨어요. 제가 술을 참 잘 마신다고 말했더니 수줍게 웃으면서 본인 집안이 다 술을 잘 마신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둘이서 소주 5병 정도를 마셨는데 2병 정도 됐을 때 취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서로 개인적인 질문을 많이 했죠. 처음 사적인 질문을 한 것은 수키였습니다. 오빠는 혹시 결혼했어요? 결혼했다가 지금은 혼자예요. 이유란 이유가 뭐예요?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죠. 뭔가 사연이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러는 수키 씨는요? 결혼은 안 한 것 같고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남자 안 만난 지 3년이나 됐어요. 꽤 오래됐네요. 시골에 살다 보니까 남자를 만날 기회가 좀처럼 없더라고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 온몸을 베베 꼬았어요. 그러면서 연애하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라고 말했죠. 그녀가 가까운 곳에 살았으면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은 제가 사는 곳이랑 거리가 멀어서 그럴 수 없었죠. 스키는 한참 동안 연애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저에게 재혼할 생각은 없냐고 물었어요. 제가 없다고 했더니 그럼 연애 생각도 아예 없냐고 다시 묻더군요. 저는 솔직하게 연애는 하고 싶지만 자신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스키가 놀란 얼굴로 그러더군요. 오빠 잘생겼어요. 근데 왜 자신이 없어요? 아무나 만나도 되겠구먼. 아무래도 돌싱이다 보니까 조심스럽더라고요. 왠지 상대 여자에게 실례인 것 같고. 그럼 똑같이 돌싱인 여자를 만나면 되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아직은 생각 없어요. 당분간은 그냥 지금처럼 여행 다니면서 지내려고요. 제 말을 들은 그녀는 자신도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간다고 했어요. 제가 그런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무슨 일을 하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일을 도와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 일이다 보니까 월급을 받아도 진짜 조금 받는다네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할 수가 없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로 올라갈 생각은 없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현재 서울로 가려고 돈을 조금씩 모으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서 나중에 본인이 서울에 가면은 한번 만나자고 했어요. 저는 바로 알겠다고 했죠. 아무래도 어색한 사이도 술을 마시면 금방 친해지잖아요. 그녀랑 저도 같이 술을 마시니까 금세 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빠르고 쉽게 마음의 문을 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엔 그녀와 저는 편안한 술친구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술에 취하고 나니까 점점 다른 느낌으로 변했죠. 왠지 미묘해졌다고 할까요? 그런 미묘한 느낌을 풍긴 것도 수키가 먼저였습니다. 한창 술을 마시던 그녀가 저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했어요. 제가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수줍게 웃으면서 말을 했죠. 저 사실 지금까지 남자를 만나본 게 손에 꼽아요. 그래서 경험도 많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당차게 보였는데 알고 보니 순진한 아가씨였네. 그래서 말인데요. 오늘 밤에 내 남자가 되어줄 수 있어요? 저는 처음에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 못했어요. 술에 취한 상태라 더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물었죠. 아, 진짜 답답해. 진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면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거예요? 진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말 그대로예요. 오늘 밤에 내 남자가 되어달라고요. 저는 그제야 그녀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 말이 지금 무슨 의미인지 알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너무 순진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알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내 부탁 들어줄 거예요? 말 거예요? 저도 남자입니다. 그녀의 말을 깨닫는 순간 이게 웬 떡이냐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망설여졌어요. 오늘 처음 만난 여자이고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할 수도 없는 사이니까요. 그래서 솔직하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수키에게 말했죠. 그랬더니 수키가 망설임 없이 말하더군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 둘이서 오늘 밤에 좋은 척을 만들면 그만이에요. 책임지라고 징징거리지 않을 거니까 내 부탁 좀 들어줘요. 하지만 우리 오늘 처음 만난 사이예요. 순진한 척 그만해요. 나는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여자가 그렇게까지 나오는데 더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그날은 본능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고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좋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웃으면서 당장 일어나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서둘러 계산을 마치고 그녀와 함께 술집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이 제가 묵고 있는 숙소로 향했죠. 그런데 수키가 더 좋은 곳으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호텔로 가자는 줄 알고 물었죠. 여기 근처에 호텔이 있어요? 이런 촌구석이 무슨 호텔? 그러지 말고 우리 마을회관으로 가요. 마을회관? 그게 가능해요? 그녀는 본인 아버지가 이장님인데 농사일이 바쁘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을회관 관리를 본인이 한다고 했죠. 그러면서 저에게 마을회관 열쇠를 보여주면서 같이 가자고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 곳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묵고 있는 숙소로 가자고 했죠. 그랬더니 한사코 마을회관으로 가자는 거예요. 거기서 하는 게 더 짜릿하고 좋다고 하면서요. 선뜻 내키지 않았는데 그녀가 억지로 저를 끌고 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따라서 마을회관으로 향했죠. 도착했더니 어두운 곳에 마을회관이 있었어요. 주변에 집도 거의 없었죠. 스키는 익숙하게 열쇠로 마을회관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저를 끌고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혼한 아내 이후로 여자를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왠지 쑥스러운 마음이 들었는데 그녀는 능숙하게 쪽방으로 들어가더니 이불을 들고 나왔죠. 그러고 나서 구석진 곳에서 이불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색하게 서서 헛기침만 늘어놓고 있으니까 그녀가 저에게 이리로 오라고 했어요. 제가 다가갔더니 이불 위에 앉으라고 했죠. 제가 그런 수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그녀는 그럴 필요 없다고 하면서 저를 억지로 이불 위에 눕혔어요. 그리고 거사를 치를 준비를 했죠.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녀를 맞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행동을 멈추더니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했죠. 아무리 당찬 그녀라고 해도 순진한 시골 아가씨인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다녀오라고 말해주고 그녀를 기다리면서 담배를 한 대 피웠습니다. 나가는 것은 귀찮아서 그냥 창문만 조금 열어서 피웠죠. 그러다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회관안이 어두워서 제대로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물건을 확인했는데 웬 휴대폰이었습니다. 제 것은 아닌 것 같아서 휴대폰 화면을 봤는데 스키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녀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죠. 저는 절대로 그녀의 휴대폰을 훔쳐볼 생각 따위는 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다시 제자리에 두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그녀 휴대폰이 울리더니 누군가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보자마자 그녀의 휴대폰을 열어서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열어본 순간 도망쳐 나왔습니다.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서 숙소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다시 바로 짐을 챙겨서는 그 마을을 빠져나왔습니다. 원래는 차를 끌고 왔어야 했지만 술을 많이 마신 터라 도저히 운전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차를 그 자리에 두고서 일단 마을을 벗어났죠. 한 30분 정도 걸었더니 작은 모텔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는 그곳에 들어가 방을 하나 구해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샤워를 하면서 술기운을 뺐죠. 그러고 났더니 개운해지면서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왜 그녀의 휴대폰을 열어본 순간 도망쳤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저는 그녀에게 온 문자 메시지를 보고 도망친 거예요.
재명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그녀에게 보낸 문자였는데 그 남자가 수키에게 우리 언제 들어가면 돼? 라고 보냈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보자마자 바로 그녀와 남자가 주고받은 문자를 모두 확인했죠. 다행히 휴대폰이 잠겨있지 않아서 손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수키는 남자에게 제가 술에 취하면은 데리고 마을 해관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좋은 타이밍에 문자를 보낼 테니까 확인하자마자 마을 해관으로 들어오라고 말했죠. 자세한 상황을 알지는 못했지만 그녀가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자를 보자마자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렇게 도망쳤는데도 무서웠어요. 그녀가 제가 있는 모텔로 쫓아올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한숨도 자지 않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그러고 나서 차를 찾기 위해서 새벽에 몰래 그 마을에 다시 갔죠. 그런데 주차해 놓은 제 차에 온갖 저질스러운 낙서가 되어 있더군요. 저는 일단 그 차를 타고서 마을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한적한 곳에 주차해 놓고는 블랙박스를 확인했죠. 제 짐작대로 수키랑 어떤 남자 3명이서 제 자동차에 낙서했더라고요. 저는 영상을 확인한 후에 카센터로 가려다가 다시 마을로 갔어요. 도저히 화가 나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묵었던 민박집으로 다시 가서 사장님에게 근처에 파출소가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저를 가만히 보시다가 그러시더군요. 혹시 그 여자 신고할 생각이야? 네? 그 여자라뇨? 수키 말이야, 수키. 혹시 어젯밤에 제 차에다 한 짓 보셨어요? 못 봤는데 무슨 짓을 했는지 대충 알 것 같아. 그쪽에 당한 일도 알 것 같고. 제가 당한 일이요? 혹시 그 여자가 저 말고도 다른 남자들에게 그런 짓을 했나요?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녀에게 당한 남자가 무려 7명이나 된다고 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남자들이 왜 그 여자를 신고하지 않았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러더군요. 그 여자가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놔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그 여자랑 남자들이 무슨 짓을 벌이는지 자세히 말해달라고 했죠. 처음엔 사장님이 말하기를 꺼려했어요. 그냥 당하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당장 마을을 떠나라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사장님을 붙들고는 제발 알고 있는 것을 말해달라고 사정했어요. 그랬더니 본인에게 들었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경악스러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계집애 아주 선수야. 아마 그쪽한테 아직 결혼 안 한 처녀라고 했을 거야. 근데 사실 20살 때 사고 쳐서 애 낳고 서울 가서 결혼했어. 근데 바람 피워서 이혼당하고 다시 고향으로 온 거야. 그럼 그 여자한테 애까지 있단 말인가요? 그렇지. 그 애는 전 남편이 키우고 있다던데? 암튼 수키가 외지에서 남자가 오면은 그렇게 술을 먹이면서 꼬드겨. 그런 다음에 마을 회관으로 끌고 가.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하는 건가요? 왜 그러긴 돈 때문에 그렇지. 한창 분위기 잡고 있으면은 남자 3명이 회관으로 쳐들어와서 내 동생에게 무슨 짓 한 거냐고 그래. 그러면은 수키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치 나쁜 일 당한 것처럼 막 울고불고 난리를 쳐. 그렇게 해서 남자에게 합의금으로 돈을 뜯어내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사장님에게 마을 사람들이 이미 그녀가 하는 짓거리를 알고 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마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했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겁니까? 당연히 부모님에게 말하고 말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들 그러고 싶지. 근데 수키의 아버지 때문에 못해. 아버지 때문에 못한다니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 계집의 아버지가 마을 이장이야. 이런 총구석에서도 권력자는 존재하는 법이지. 그 수키의 아버지가 권력자라서 다들 찍소리도 못해. 수키도 그걸 알고서 더 까불고 다니는 거고. 제가 그러면 부모님이 그 여자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하더군요. 소문에는 그녀가 남자들에게 그렇게 뜯어낸 돈 중 일부를 부모님에게 준답니다. 그래서 그 돈 때문에 부모님이 모른 척하고 있다네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만 나왔죠. 민박집 사장님은 저에게 신고하면 수키랑 수키의 남자들에게 험한 꼴을 당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죠. 신고하고 싶었지만은 민박집 사장님이 말한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신고하지 않았어요. 저는 사장님에게 말해줘서 감사하다고 인사한 후에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가기 전에 카센터에 가서 낙서를 모두 지웠고요. 아마 지금까지 제가 말한 이야기가 믿기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여행에서 돌아오고 나서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줬는데 친구들도 처음엔 믿지 못했거든요. 제가 증거사진으로 엉망진창이 된 제 자동차를 보여줬더니 그제야 믿는 눈치였죠. 아무튼 저도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한적한 시골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상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런 일을 당한 마을이 어디 마을이고 그 여자가 누구인지 실명을 거론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왠지 험한 꼴을 당할 것 같아서 그럴 수 없네요. 이미 그 일이 1년이 지난 일이지만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녀가 풍겼던 향수 냄새도 잊을 수 없어요. 아무래도 저에게 트라우마로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그 일을 당하고 나서 한동안 여행을 가지 않았어요. 왠지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올해부터 다시 주말마다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때 기억도 흐려지겠지만 여전히 찜찜함이 남아있어요. 지금도 그 여자는 다른 외지 남자들에게 그런 행동을 벌이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그저 그 여자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렀으면 하네요. 그리고 다시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 황당한 인생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혼자서 국내 여행 다니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저 역시도 그런 사람 중 하나고요. 국내에 물 좋고 경치 좋은 곳이 많지만 혼자 여행 다니실 때는 항상 조심하세요. 그 일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건데 역시나 사람이 가장 무섭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도 여행 다니실 때 사람 조심하세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1시간에 한 번씩 아내 입냄새를 검사하는 거예요. 참 웃기고 독특한 습관이죠. 제가 생각해도 참 별나네요. 저에게 왜 이런 습관이 생겼는지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사연을 올려봅니다. 그럼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겠어요? 저와 아내는 부모님의 소개로 만났어요. 저희 엄마와 장모님은 같은 헬스장을 다니셨는데 통하는 게 많으셔서 많이 친해지셨고 자연스럽게 자식 이야기를 주고받았답니다. 그러다 서로의 아들, 딸 사진을 보여주었고 바로 소개팅으로 이어진 거였죠. 저는 엄마가 소개해주는 여자라는 생각에 부담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아내를 처음 본 순간 나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 생머리와 예쁜 얼굴이 저를 긴장시켰고 사랑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아내는 몇 번 튕겼지만 우리는 이틀 만에 연인이 되었어요. 그렇게 1년 동안 연애를 했고 결혼도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어요. 친구들은 너무 성급하게 결혼하는 것 같다고 충고했지만 전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도 아들 둘을 낳고 살면서 그 흔한 부부싸움 한번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어서 오히려 더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사이가 깊어졌거든요. 우리는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저희 엄마와 장모님이 번갈아 가면서 아이들을 봐주셨어요. 두 분은 예나 지금이나 돈독한 사이셨습니다. 요즘도 헬스장에서 두 분이 만나지 못했다면 저희 부부가 만나지 못했을 거라며 효도하라는 말씀을 농담처럼 자주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제 아들들에게도 해주시곤 해서 부끄러울 때도 많았네요. 언제나 저희 가족에겐 좋은 일들만 찾아올 줄 알았는데 마른 하늘에서 벼락을 내리친 것처럼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답니다. 건강하시던 장인어른이 간암에 걸리신 거예요. 매일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술도 드시지 않았는데 암에 걸리신 거랍니다. 다행히 초기라 수술을 하고 회복을 하셨지만 이후에도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자주 다니셨어요. 병원에서는 간 이식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진단을 했답니다. 간이 재기능을 하지 못해서 그대로 두었다가는 암이 재발하거나 만성 간질환으로 힘드실 거라는 거예요. 처가에는 자식이 딸만 셋이었어요. 저는 아내와 처형, 그리고 처제가 간 이식을 해드리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혈액형도 같고 건강한 제가 나서기로 한 거죠. 물론 검사는 모든 가족이 받았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제 간이 가장 적합하다는 거예요. 다행이면서 조금은 무섭기도 했네요. 하지만 아내가 옆에 있어서 용기를 내고 수술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장인어른은 저의 손을 꼭 잡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는 내 아들이나 다름없네. 이런 말을 하는 건 꼭 수술 때문만은 아닐세. 내가 가진 재산 중 상가는 자네와 딸에게 줄 것이니 그렇게 알고 있게. 그리고 정말 고맙네. 재산을 바라고 한 일은 아니었지만 장인어른의 재산이 좀 많긴 하셨어요. 5층 상가에 건물주이시기도 하셨고 법인 사업체도 운영 중이셨거든요. 저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많은 걸 해줄 수 있다는 기쁨을 가지고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온 가족들이 제 앞에 있었습니다. 문득 어릴 적 운동회가 생각났어요. 그날은 제 곁에 아무도 오지 않았었거든요. 지금이 그 순간이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상상을 하면서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들 고생했네,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등등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옆에 누워 계신 장인어른도 저에게 옅은 미소를 지으시고는 다시 깊은 잠에 빠지셨답니다. 그렇게 몸을 회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는 장인어른의 사업이 휘청거리는 바람에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어요. 저희에게 도움을 줄 돈은커녕 장인어른 살 길도 점점 막막해지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아내와 저는 어떻게든 살아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몸을 쓰는 직업이다 보니 휴식이 더 필요했고 생활비와 아이들의 교육비를 아내가 책임지게 되었어요. 저는 매일 밤 아내를 붙잡고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몸이 괜찮아지면 바로 일어날 테니까 조금만 힘내줘. 그럼 제 아내는 무슨 소리야. 당신이 우리 아빠를 살렸잖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당신은 그저 건강만 생각해. 이러면서 저를 위로해주는 거 있죠. 아내는 회사에서 8시간 근무를 하고 돌아와 시급 10,000원을 주는 전단지 배포 알바를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웃으면서 아파트 분양하시라며 행주가 들어있는 전단지를 돌렸어요. 그걸 지켜보는 담당자도 아내가 일하는 게 마음에 들어서 주말에도 일을 하자고 제안했답니다. 분양 사무실에 오는 손님들을 접대하는 일이라면서요. 제 아내가 얼굴도 예쁘고 싹싹하니 탐나는 게 당연했던 거죠. 저는 주말에는 쉬라고 했지만 돈 욕심이 난 아내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너무 미안해서 빨리 회복하려고 매일 운동을 했어요. 제가 하는 일이 건축일이라 아직 현장에 투입되기에는 역부족이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는 매일 발전하는 것 같았어요. 실력도 인정받고 분양 사무실에서는 아예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으니까요. 반면에 저는 집안에서 도태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도 수술 전에는 회사 간부들은 물론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구나 하며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어요. 일을 할수록 아내는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졌어요. 투자 발등이 당연한 거였지만 저는 화가 났고 못마땅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옷을 갈아입는 아내를 향해 쓴소리를 날렸어요. 요즘 잘 나가네. 요즘 다른 남자 만나는 건 아니지? 그러자 당황한 아내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여보, 집에만 있으니까 이상한 상상하는 거야? 산책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말하며 아내는 제 입술에 뽀뽀를 했어요. 저는 얼굴을 피하며 애 취급하지 마! 라고 화를 냈고 순간 아내의 입에서 향긋한 민트향이 나는 겁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당신 입에서 왜 가글 향이 나는 거야? 평소에 가글 한 적 없었잖아. 라고 묻자 여보, 손님들 대접하다 보면 가글을 할 수도 있지. 그런 걸로 시비 거는 거야? 당신 힘든 건 알겠는데 나 좀 쉬게 해주면 안 될까? 라고 퉁명스럽게 말하고 화장실로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내의 휴대폰을 열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패턴이 바뀌어 있더군요. 열어보려고 여러 가지 패턴을 입력해봤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복잡한 걸 싫어하는 아내가 패턴을 바꾸는 건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거였죠. 제가 집안에만 있어서 소설 쓰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절대 아니에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아내가 저 몰래 연락하는 남자가 있다는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그러자 숨도 제대로 못 쉬며 온몸이 벌벌 떨렸습니다. 아내가 나오자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하고 등을 돌리고 자는 척했어요. 이윽고 휴대폰 만지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눈을 감은 채 아내에게 이렇게 늦은 시간에 누구와 연락을 하는 거야? 하고 묻자 아내는 안 잤어? 회사 사람이야. 분양사무실 팀장. 내일 업무에 관해서 이야기했어. 라며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 자식은 기본 예의가 없는 거야? 밤 10시가 다 됐는데 가정에 있는 유부녀한테 카톡을 해? 라고 목소리를 높였더니 아내는 오버하지 말라며 또 애취급을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베개를 들고 거실로 나가버렸어요. 저를 쫓아 나온 아내는 그렇게 화가 나고 나랑 자기 싫으면 당신이 방에서 자. 내가 여기서 잘게.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배려라고 하는 말 같았지만 기분이 이상했어요. 미안하다고 하면서 같이 자자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음날도 마찬가지로 아내의 입에서 향긋한 민트향이 났습니다.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도저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분명 바람이 난 거라고 확신하고 늦게 퇴근한 아내에게 버럭 화를 냈습니다. 당신 바람 났지? 그러자 아내는 놀라지도 않고 무슨 소리야 여보? 그게 말이 돼? 라며 저를 쓱 쳐다보더라고요. 왜 말이 안 돼? 요즘 당신 행동 보면 바람 피우는 여자가 분명하다고. 제 말에 아내는 긴 한숨을 내쉬면서 마음대로 생각하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제가 집에만 있다 보니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는 거라면서요. 졸지에 속이 좁은 놈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당장 분양 사무실을 그만두라고 했어요. 그러자 아내는 생활비며 아파트 대출금, 아이들 학원비는 어떻게 하냐고 묻는 겁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내가 놀고 싶어서 집에 있는 거냐? 장인어른한테 간 이식해주고 나도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는 거 아냐? 꼭 당신이 그렇게 힘들다는 걸 강조해야겠어? 라고 소리쳤더니 아내는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내가 당신 대신 잠시라도 가장이 되려고 한다는 말이야. 나마저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아이들은 어떡해? 흥분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여보. 라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전 흥분하지 말라는 말에 더 흥분하고 말았어요. 야, 네 아버지가 간이식해주면 재산 준다는데 지금 꼴이 이게 뭐야? 상가 팔아서 회사를 살릴 게 아니라 우리를 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도대체 당신 아버지란 사람은 뭐 하는 영감탱이야? 저는 말을 뱉자마자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이해해주길 바랬죠. 그렇지만 그건 제 바람일 뿐이었어요. 제 말에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어딜 가냐고 또다시 소리를 질렀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았고요. 아이들이 거실로 나와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아이들을 안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걱정하는 아들들에게 별일 아니라고 속삭이며 자장가를 불러주어 겨우 재웠습니다. 제가 안방으로 갔을 때 아내가 돌아와 있길 바랬지만 차가운 공기만이 저를 반기고 있었어요. 이튿날 밤에 집으로 들어온 아내에게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디서 잤어? 아내는 삐친 말투로 친정에서 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아내의 태도에 또 흥분을 하고 말았네요. 확인 안 해도 돼? 다른 남자 만나서 이상한 짓거리 한 거 아니야? 라며 의심을 하자 아내는 휴대폰을 주며 장모님께 전화하라는 겁니다. 저는 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생각도 하지 않았던 막말을 뱉고 말았죠. 당신은 친정이 그렇게 좋아? 남편하고 자식 버리고 할 정도로? 그냥 거기 가서 살지 그래. 장인어른 재산도 많은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나는 버리고 그리로 가지 그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 말은 마치 이혼하자는 이야기로 들린다? 다른 남자가 생긴 건 맞나 보네. 그렇지?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어떤 놈이야? 혹시 분양사무실 팀장이라는 그놈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난 바람 피우지 않았어. 당신과 아이들에게 떳떳하다고. 아내의 말에 저는 휴대폰 패턴에 대해서 물었고 아내는 바꾼 적이 없다며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분명히 풀리지 않았는데 이상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속이는 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내를 미행하기로 결심했죠. 아내가 회사에 들어갔을 때는 건너편 카페에서 종일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자 퇴근하는 아내를 발견했고 미행을 이어갔습니다. 아내는 분양사무실에서 들렸다가 5분도 안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단지를 돌리는 모습을 본 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어제 제가 난리를 쳤으니 당분간 조심하려고 저러는 거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분양사무실에서 5분 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전단지를 돌리며 남자들에게 웃는 모습도 왜 이리 미운지 더는 못 보겠다 싶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은 아내가 들어와도 모른 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아내 보란 듯이 바람을 피울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 옷에서 여자 향기가 나면 뭐라고 말할지 궁금했어요. 저는 휴대폰에 어플을 깔았습니다.
거기서 등산 모임에 가입해 모임에 참석하기로 했고요. 바람 피우는 데는 등산 모임이 최고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었기 때문에 작정하고 나갔죠. 그곳에는 저와 비슷한 또래의 남자들이 많았고 아내와 비슷한 나이대 여자들도 많았습니다. 속으로 이런 여편네들 남편이 벌어주는 돈으로 살면서 바람 필 공리를 하냐 생각하며 몸을 풀었어요. 산에 오르기 전에 여자들이 저에게 말을 거는데 별로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별짓을 다 하더군요. 팔을 걷어 근육을 보여주기도 하고 허벅지를 만져보라며 힘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순수하게 등산을 하려고 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몇몇은 정말 바람을 피우려고 작정하고 나온 것 같았어요. 저는 여자들에게 호감도 없었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라며 저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바람도 아무나 피우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산에 온 김에 운동이나 할 겸 혼자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 중간쯤 왔을 때 몸이 아프다는 신호를 보냈어요. 잠시 앉아서 바람을 쐬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가 저에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누군지 한참을 보고서야 기억이 났어요. 그 사람은 바로 아내의 친구였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산을 오르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말을 거는 거예요. 몸은 괜찮아지신 거죠? 이렇게 산에 오를 정도면 많이 나으신 게 맞겠죠. 그 여자는 제가 간이식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아주 친한 친구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계속 말을 걸어서 저를 못 가게 하더라고요. 남편분은 다 나았는데 이번엔 지수가 아파서 어떡해요. 마음이 많이 심란하시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라서 그게 무슨 소리죠? 제 아내가 아프다뇨. 라고 이야기하자 아내 친구는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큰 실수를 한 것 마냥 자리를 도망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여자의 손목을 잡아 못 가게 막았어요. 사실은 제가 의사인데요. 저희 병원에 지수가 왔더라고요. 검사를 하고 돌아갔는데 결과를 제가 먼저 알게 되었어요. 라고 해명을 하길래 저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데요? 라고 물었죠. 아내 친구는 한참을 떠들었어요. 위암이에요. 하지만 초기여서 금방 잡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수술 날짜가 다음 주로 알고 있어요. 그 전에 남편분에게 말하려고 했을 거예요. 저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고 산에서 내려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여러 번 넘어졌어요. 거의 네 발로 기어 내려가다시피 했네요. 하지만 아픈 것도 모르고 아내에게 달려가야겠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저에게 미안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하는 아내를 바람났다고 막말이나 했던 저 자신이 너무 미워서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게다가 저 몰래 수술을 하려고 했다는 사실에 화도 났습니다. 남편이 왜 남편인데요. 게다가 저는 그동안 장인어른께 간이식 해드린 걸로 생색이란 생색은 다 냈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길고 긴 등산을 마치고 차에 올랐어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내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얼마나 저에게 화가 났을까요? 정말로 저랑 이혼하려는 게 아니길 바랬어요. 오후가 되어 겨우 도착한 아내의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회사 앞에서 벨을 누르고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했죠. 그러자 회사 직원이 나오더니 당황한 얼굴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제 아내를 찾으러 왔습니다. 지금 여기 있나요? 잠시 후 회사에서 제 아내가 걸어 나오더군요. 저는 달려가서 있는 힘껏 안아주었어요. 수십 명의 회사 직원들이 우리의 포옹을 보며 웃었어요. 몇 명은 박수와 환호를 보내주더라고요. 저는 아내의 얼굴을 보고서 언제까지 숨기려고 했니? 당신 위암이라면서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그걸 어떻게 알았어? 하며 놀라는 거예요. 저는 아내에게 조금 화가 났어요. 난 당신한테 뭐야? 여보, 당신도 힘든데 보태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그거 수술 진짜 간단하게 끝난대. 입원도 이틀밖에 되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아내의 입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고약한 냄새였죠. 알고 보니 양치질을 아무리 해도 암에 걸린 위에서 올라오는 냄새는 막을 방법이 없다더군요. 집 앞에서 저에게 더러워 보이기 싫어서 가글을 한참 하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렇게 모든 걸 알게 되자 제가 너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의 회사 대표님이 저희의 모습을 보더니 먼저 퇴근하라고 허락을 해주셨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드라이브에 나섰어요. 차 안에서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눈물을 쏟았고 서로에게 미안했던 일들을 털어놓으며 용서를 빌었어요. 저는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줄 알고 등산 모임에 나갔다고 고백하자 다음엔 같이 가자면서 너스를 떨었어요. 시간이 흘러 아내가 수술대에 오르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제가 수술실로 들어갔을 때 아내도 같은 느낌이었겠죠. 그렇게 우린 다정한 연인이 되어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곧 다시 만나기로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수술은 아주 잘 됐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까지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답니다. 정말 작은 수술이라며 아무렇지 않아 하는 아내를 보며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저도 몸이 괜찮아져서 건설 현장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상사들이 힘든 일은 안 시키고 편한 일만 시켜주는 바람에 재미있게 일을 다닐 수 있었죠. 그리고 아내는 분양사무실 일을 그만두었어요. 아내도 거기에 다니는 바람에 저에게 괜한 의심만 사서 다니기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지나가고 또 하나의 불행이 우리를 찾아왔어요. 오랜 사투 끝에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오래오래 사시라고 간이식도 해드렸는데 벌써 가시는 법이 어디 있냐고 목 놓아 울었어요. 이제 살만해졌다고 느꼈는데 슬픔이 저와 아내를 힘들게 했죠. 저는 상주 노릇을 제대로 했고 처가 식구들은 제가 있어 든든하다며 고마워했어요. 그렇게 장례를 마치고 가족들이 장모님 댁에 모두 모였습니다. 장모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려는 것 같았어요. 너희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이 아파트하고 5층 상가가 전부란다. 상가는 간이식해준 우리 사위에게 줄 것이고 아파트는 첫째랑 셋째가 나누어 가지거라. 장인어른은 상가를 지키시려고 회사를 정리하셨답니다. 저희에게 물려주려고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어요. 제가 어떻게 다 가져가겠습니까? 그건 처형과 처제에게도 너무 미안한 일이니 상가를 나누어 갖겠습니다. 아내는 그래도 괜찮겠냐며 제 손을 잡았고 저는 아내와 아이들만 옆에 있으면 된다며 상관없다고 말했어요. 처형과 처제도 장인어른의 유산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제가 설득을 했고 사이좋게 장인어른의 피와 땀을 나누어 가지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이 모습을 보고 하늘에서 흐뭇하게 웃고 계시겠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요즘 아내의 입냄새를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출근 전에 아내에게 후 불어보라고 한 후 냄새가 괜찮은지 확인한답니다. 그리곤 조금이라도 고약한 냄새가 나면 병원으로 데리고 달려갔고요. 그래서 아내는 양치질을 자주 하는 습관이 생겼다고 짜증냅니다. 제가 지나치게 검사를 한다고요. 그리고 저는 아내를 의심하거나 오해하는 일은 더는 없었어요. 지난 날이지만 매일 반성하고 있고요. 아직도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몸이 아파본 분들과 그걸 지켜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몸이 아픈 만큼 곁에 있는 사람이 마음으로 아파한다는 걸요. 저희 부부가 그랬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희는 이제 그만 아파할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오래오래 서로 등 긁어주면서 살 거예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른의 할머니입니다.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미흡하나 봐 글을 써요. 저는 4남 1녀로 아들 부잣집의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아들 하던 시대라도 딸이 귀한 집이라 저는 아들 못지않은 대우를 받으며 자랐어요. 하지만 제가 국민학교를 들어가고 몇 년 뒤에 큰오빠가 사고로 죽으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죠. 그 일로 어머니는 몇 달을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아버지는 재혼을 하시게 되었어요. 계모가 된 여자는 저와 제 동생들을 끔찍이 미워하였습니다. 결국 제가 중학교에 올라가는 해 저는 공장으로 들어갔고 그 이듬해 해에는 세 동생을 모두 집에서 데리고 나올 수밖에 없었네요. 왜냐하면은 엄마의 자리에 들어온 그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서 더는 저희를 돌볼 수 없다고 아버지께 으름장을 놓았기 때문이었죠. 당신 자식들 이 정도면 내가 다 키운 거나 다름없잖아? 이제 옥순이도 지 밥벌이 하는데 동생들도 다 데리고 가라고 합시다. 당신만 믿고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시집 왔는데 몇 년을 애들 뒷바라지나 하면서 내 가정은 만들지도 못했잖아요. 이제라도 내 자식 키우면서 내 가정을 일구면서 살고 싶네요. 계모의 말에 아버지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한 번도 그날 이후 아버지를 뵙지 못했기에 아버지 마음을 알 수가 없네요. 그날 아버지는 제게 뭉칫돈을 주시면서 그 돈으로 동생들을 잘 돌보라는 말밖에 다른 말은 없으셨습니다. 옥순이 네가 이제 집안의 가장이다. 이 아비가 줄 수 있는 건 이게 마지막이야. 그러니 이 돈은 꼭 급할 때만 사용하고 잘 가지고 있거라. 그 아버지와 계모는 저와 동생들 몰래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셨죠. 모질다 싶었지만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원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네요. 그때부터 저는 밤낮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주야 2교대 공장 일을 하고 남는 시간에는 잠을 줄여서 온갖 부업을 하며 동생들을 학교에 보냈어요. 그렇게 3년 정도 생활을 하다가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죠. 그게 뭐냐면은 출근길에 김밥을 말하다가 사람들에게 파는 것이었습니다. 김밥이라고 해봐야 요새처럼 온갖 재료를 다 넣은 그런 김밥은 아니었어요. 심지어 흰쌀밥도 먹기 힘들 때였으니 꽁보리밥에 김과 멸치, 단무지를 돌돌만 김밥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이 저를 가엾게 여기셨는지 장사는 꽤 잘 됐어요. 특히나 제가 근무하던 공장이 그 당시 막 조성된 공업단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출퇴근길에 굶주린 사람들이 김밥을 많이 사갔습니다. 나중엔 장사가 더 잘 돼서 공장을 그만두고 김밥만 말아서 팔아도 생계가 유지될 만큼 벌게 되었죠. 어려서부터 음식솜씨가 있었던 것이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는 작은 점포도 열게 되었죠. 김밥이며 분식을 파는 점포였는데 장사도 그럭저럭 되었고 무엇보다 음식 장사다 보니 배고프는 일은 없었네요. 그렇게 저는 그 가게로 동생들 셋을 전부 대학까지 보냈답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몇 안 되는 자랑거리 중 하나이죠. 그리고 유일한 행복이었답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는 법이더군요. 제 바로 밑에 남동생이 70년대 초 베트남으로 파병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타향에서 목숨을 잃은 동생을 생각하면 아직도 목이 메어오네요. 그래도 남은 두 동생과 저는 산 목숨이었기에 끝까지 버텨냈고 어느 날은 슬픔도 가슴 한켠에 묻어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동생들은 각자의 짝을 만나서 장가도 가게 되었네요. 동생들은 30이 다 된 누나를 혼자 두고 장가를 가는 게 마음에 걸렸는지 저에게 연신 선을 보라고 성하였습니다. 누님이 시집가서 잘 사는 모습을 봐야 저희도 마음 편히 가정을 이루고 살지 않겠어요? 결혼 생각이 영 없는 게 아니면은 선이라도 한번 보는 건 어때요? 결국 저는 동생들의 성화에 선을 보게 되었죠. 마침 근처 국밥집 사장님이 선자리를 주선해 주셨습니다. 그 남자는 저보다 10살이 많은 남자였어요. 애초에 남자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도 아니어서 그저 한번 만나나 보자는 심정으로 나간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은 남자여서인지 이해심도 많고 다정한 모습에 저는 끌리게 되었네요. 그렇게 그 남자와 2번 만난 후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재밌죠. 동생들은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길 바랐던 것과는 다르게 10살이나 많은 남자와 만난 지 한 달 만에 제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 걱정을 하더군요. 누님, 그래도 1년은 만나봐야 그 사람을 제대로 알지 않겠어요? 하지만 남자라고는 생전 처음 만나본 제게 그 말은 그리 와닿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제 딴에는 산전수전 다 겪어봐서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헛똑똑이었습니다. 당장 식을 올리고 보니 남자는 아픈 노모에 전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까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지금 같았으면 사기 결혼이라고 난리를 치고도 남았겠지만 그 당시에 저는 그래도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니까라며 내 처지를 합리화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제 생각처럼 좋은 사람이기만 했어도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고도 아이를 가질 수 없었기에 어찌 보면은 아들까지 있는 남자를 만나는 것이
대를 이어야 한다는 걱정을 덜어줄 수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좋은 사람도 아니었죠. 술만 먹으면은 온갖 집안 살림을 때려 부수는 건 일도 아니었고 또 한량의 피가 흘러서 제대로 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둔한 저는 몇 년을 참고 살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세월들이 아득합니다. 거기다 남편의 아들은 커갈수록 남편의 못된 버릇만 빼다 박아서 중학교에 올라갔을 때는 세상 못된 짓이라곤 전부 하고 다녔네요. 저는 하루가 멀다 하고 학교로 불려 다니면서 아이가 저지른 잘못을 수습하였습니다. 게다가 이것만 해도 사람이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인데 병든 시모의 문제가 또 있었죠. 시모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나중엔 치매가 와서 말 그대로 벽에 똥칠까지 했죠. 그때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해야 하나 남편의 눈치를 보았죠. 왜냐하면은 술만 마시면 워낙 포악한 사람이라 겁이 났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술을 마시지 않고 멀쩡하게 퇴근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가 아니면은 다시는 기회가 없겠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말을 하겠다 다짐을 했죠. 그런데 남편이 먼저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우리 이혼하자. 너 같은 거랑은 이제 지겨워서 못 살겠다. 다른 여자 생겼으니까 네가 나가든 내가 나가든 해야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말이라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흠씬 두들겨 패고 이혼 도장을 찍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행이었죠. 그런데 남편은 바람났다는데도 제가 아무렇지 않아 하니까 그게 기분이 나빴는지 시비를 걸더군요. 너는 어떻게든 옆은 얘가 지 남편이 바람을 핀다는데 실실 웃고 있니? 네? 웃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잘못 보고 엄한 사람 잡지 마요. 그리고 나한테 마음이 떠났다는데 내가 뭘 어쩌겠어요? 그냥 당신 그랬던 것처럼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집은 내가 나갈게요. 하지만 남편은 그걸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절 보고 다른 남자가 생겨서 아무렇지 않은 거라고 난리를 치더군요. 제가 아니라고 할수록 남편의 화는 점점 커져 결국 그날도 온 집안을 때려 부순 후 술을 마시러 나간다며 끝이 났습니다. 저는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짐을 챙겨 집을 나왔죠. 하지만 마땅히 갈 곳이 없어 처음으로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렸던 시절에도 비는 새지만 천장 있는 집에서 살았었는데 먹고 살만 해줬다 싶은 때에 무슨 날벼락인가 싶었습니다. 두 동생네라도 찾아가고 싶었지만 당시에 동생 둘 다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무작정 찾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도 다음 날이 되어서는 급하게 근처 여인숙의 방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 후 남편과는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상간녀와 살고 싶은 마음에 저를 찾아와 이혼서를 내밀었죠. 당시엔 지금과 다르게 간통죄라는 게 있었지만 그걸 입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도 했고 조금이라도 빨리 그 집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저는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남편은 위자료랍시고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건네더군요. 그 돈도 사실은 전부 제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었죠. 하지만 저는 엮이기 싫어서 가타부타 말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결혼 5년 만에 깨끗이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제 이혼 소식을 들은 동생들은 당장이라도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동생들은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 저에게는 이름도 생소한 나라로 이민을 간다는 게 영 내키지 않아서 거절했네요. 물론 그 대가는 외로운 삶이었습니다. 그 많이 갔던 남편도 가족이었다고 없으니 외로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다시 그 사람과 산다는 건 상상도 하기 싫었습니다. 이혼 후 거의 무일푼이다시피 다시 시작한 저는 그래도 여전히 음식 솜씨가 좋아서 금방 다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돈을 좀 모으고서는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살던 동네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도 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과는 다르게 새로운 곳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요새야 이혼이 흠도 아니지만 옛날이었으니
이혼이 제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다시 남자를 만날 생각이 있던 건 아니라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주변 시선은 혼자 사는 이혼녀라는 꼬리표가 붙어서 곱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음식점을 하면서 드나드는 단골들 중에 제 또래의 아저씨가 많았는데 이야기만 나눠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십상이었죠. 또 한 동네 사는 동네 여자들도 혹여 제가 자신들의 가정에 해가 될까 싶어서 멀리하는 눈치였습니다. 억울하면서도 그 억울함을 풀 곳이 없으니 제 속엔 화병이 생기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인생에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함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시간을 이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군요. 저에게도 힘든 시간이 지나고 좋은 날이 찾아왔습니다. 몇 년 동안 한결같은 제 모습에 동네 사람들이 하나 둘 마음을 열어주어 저는 무사히 그 동네에 새롭게 뿌리를 내리고 살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할 친구가 생겼다는 것이죠. 저를 그렇게 경계하던 동네 또래 여자들과 저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명절이라고 딱히 갈 곳 없는 저를 위해서 명절 음식도 가져다 주고 가족여행에도 함께 하자는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이혼녀로서 제가 지키고 살아야 하는 선을 그어주었고 그래서 아무리 친하게 지내더라도 가족여행에 함께 가는 것은 하지 않았죠. 시간이 흘러서 60대에 접어드니 먹고 사는 것도 문제없고 돌봐야 할 가족도 없이 많은 시간을 저를 위해 살았네요. 그러다 우연한 계기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고 근처 노인정에 가끔씩 들러서 음식을 해주었어요. 또 그러다 보니 생전 모르고 살았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들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정에서 멀지 않은 곳에 보육원이 있는데 항상 재정난에 허덕여 한참 클 나이의 아이들이 제대로 먹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보육원을 찾아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에게 특식을 만들어 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육원은 소문처럼 재정난으로 아이들을 못 먹이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먹고 싶은 걸 실컷 먹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기에 특식 봉사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5년을 보육원과 노인정을 매주 오가며 음식을 만들었네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10살쯤 된 꼬마 여자애가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보육원 아이들에게 정을 주지 않기 위해 최대한 마주치 않으려 했거든요. 그런데 그 꼬마 여자애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제가 좋은 건지 졸졸 쫓아다니며 저를 귀찮게 했습니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 그 모습이 너무 애달프고 귀엽게 느껴졌죠. 하지만 정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희생이 따르는지 알기에 예쁘다는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보육원 부엌에서 제가 뜨거운 냄비를 옮기고 있는데 그 꼬마가 후다닥 뛰어들어와 저와 쿵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아이와 반대편으로 넘어지며 아이는 다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었고 더 문제는 손을 바닥에 집으며 넘어졌는데 나이가 있다 보니 손목 골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순간 너무 아파 다 늙은 나이에 눈물까지 찔끔 흘리며 고통스러워 하였어요. 그런데 아이도 저만큼이나 놀랐는지 커다란 눈동자에 눈물을 대롱대롱 달고 제 눈치를 보더군요. 할머니 괜찮으니까 가서 원장 선생님 좀 불러다 줄래? 아이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곤 원장 선생님을 불러왔습니다. 저는 보육원 원장의 도움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결국 손목 골절로 철심을 막는 수술을 하게 됐고 거진 1년은 손을 사용하는데 무리가 있었습니다. 요리를 해야 하는데 손을 쓸 수 없으니 노인정과 보육원 두 곳 전부 한동안 못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매주 주말이면 가던 곳을 못 가게 되니 우울증 비슷한 것이 생기더라고요.
아무래도 봉사를 다니면서 제가 해준 음식보다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 저에게 돌려준 위로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3주 만에 다시 봉사를 나가게 되었어요. 봉사라고 하기도 그렇네요. 봉사라 하면은 조건 없는 희생인데 저는 노인정 어르신들과 보육원 아이들에게 제 외로운 삶을 위로받고 싶어 나간 거였습니다. 토요일이 되어 보육원에 간 저는 손이 자유롭지 않다 보니 음식을 해주진 못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사갔죠. 아이들은 오랜만에 보는 제 모습에 서먹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저와 부딪혔던 그 꼬마는 제 눈치가 보이는지 아예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더군요. 원장 선생님께서는 아이에게 얼른 방에서 나와서 인사드리고 그때 일도 사과드리라고 하였습니다. 미경이 너 선생님이랑 약속했지? 할머니 다시 오시면 죄송합니다 하기로 했잖아. 얼른 나와서 인사드리고 죄송합니다 해야지? 하지만 아이는 겁먹은 두 눈을 깜빡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에게 괜찮으니 아이를 그냥 두라고 하였어요. 선생님, 저는 괜찮아요. 애도 많이 놀란 것 같던데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아이를 불렀습니다. 미경이라고 했니? 할머니가 과자 사왔는데 들고 가서 하나 먹으렴. 하지만 아이는 끝내 과자도 먹지 않았어요. 그날은 그렇게 보육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다음 날엔 노인정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할머니면서 노인정에 봉사하러 간다니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그런데 노인정에 오시는 분들은 연세가 8, 90대 어르신들이에요. 그곳에서 저는 아주 햇병아리죠. 저는 이가 약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카스테라 빵과 우유를 사갔습니다. 그러자 어르신들은 오랜만에 절 보시고는 아주 반가워하셨어요. 그때 든 생각이 꼭 뭔가 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도 자주 찾아뵙고 말벗을 해드려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 갈 때까지 어르신 세 분이 남아 계셨는데 카스테라를 한 입도 드시지 않더라고요. 어르신, 카스테라가 별로예요? 다음엔 다른 걸로 사와야겠네. 아이고, 맛있는 거라 일부러 아껴두는겨. 저기 사는 애가 요새 자주 와서 먹을 걸 얻어가곤 해. 그래서 두는 거니까 섭섭해 말어. 애 오면 같이 먹을게. 저는 어르신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죠. 몇 번이나 다시 묻고 난 뒤에야 보육원 아이 하나가 일주일에 2-3번은 찾아와 먹을 걸 얻어간다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네요. 보육원과 노인정은 차를 타면은 멀지 않지만 걸어서 오가면은 왕복 2시간은 걸릴 거리거든요. 그런데 먹을 걸 얻으러 노인정까지 온다는 게 영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께 아이의 나이대와 성별, 인상차기를 물어보았어요. 하지만 워낙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어린 아이라고만 말씀해 주실 뿐 다른 부분에 대해선 세 분 다 설명이 달랐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 직원들에게 맡겨둔 제 가게에 잠시 들러 아이들이 먹을 만한 음식을 포장해서 보육원으로 향했어요. 전날 노인정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마음에 걸려 겸사겸사 가본 것이죠. 그런데 항상 주말에만 가던 제가 평일에 가니 원장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특히나 제가 들어서기 전에 아이들 중 누군가를 혼내는 듯 큰 소리로 화를 내고 있어서 더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손을 다쳐 할 일이 없어서 들른 거라고 이야기하였어요. 노인네가 손을 다치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선생님들이랑 애들 먹으라고 음식 좀 포장해 왔어요. 같이 한 숟가락씩 떠요. 마침 방학이라 아이들은 전부 보육시설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준비해간 음식을 차리고 다 같이 먹으면서 저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유심히 살폈어요. 그런데 미경이라는 그 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그때 그 애는 어디 갔나요? 누구 말씀하시는 거죠? 저랑 주방에서 부딪혔던 그 꼬마 아가씨요. 아, 미경이요? 걔는 지금 벌 받는 중이라 방에 있어요. 원장 선생님은 별거 아니라는 듯 말하더군요. 하지만 고작 10살짜리 아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기에 밥을 굶긴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제 생각엔 노인정에 먹을 거 얻으러 왔다는 아이가 미경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경이는 별로 자주 밥을 굶나요? 원장은 제 말에 노골적으로 기분이 나쁜 내색을 하였습니다. 제가 애들 밥도 안 주는 나쁜 선생으로 보이시겠지만 이 많은 애들이랑 24시간 같이 있어 보세요. 저도 정도는 지키면서 하니까 이상한 의심 같은 건 하지 않으셨으면 하네요.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해요. 선생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 점심시간인데 잘못을 했더라도 밥은 먹이고 혼을 내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원장이 하도 정색을 하며 이야기하니 일단 저도 한 발 물러서서 좋게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후 젊은 여자 선생 하나가 저를 부르더군요. 봉사자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아까 원장 선생님이랑 하시던 얘기요. 봉사자님께서 제대로 아시지 않으면은 계속 걱정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요. 원장쌤은 혹시나 애들한테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이런저런 의심받으시는 게 많아서 좀 날카로우세요. 미경이는 걱정하시는 것처럼 평소에 밥을 굶기거나 하진 않아요. 그런데 미경이가 워낙 입이 짧은 데다 변덕이 심하다 보니 오늘 아침 먹으면서 반찬으로 친구랑 싸웠거든요. 그래서 점심을 굶는 벌을 받게 된 거예요. 평소에 잘못했을 때 굶기는 방법을 벌로 주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은 마세요. 젊은 여선생의 말을 들어보니 아이에게 무리가 되는 벌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저 또한 걱정하지 않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특히나 제가 책임지고 키울 것도 아닌데 더는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 후 저는 보육원에 가는 발걸음을 뜸하게 하였습니다. 원장 선생을 보는 것도 왠지 어색했고 또 미경이라는 그 아이가 혼나는 모습을 본다면은 아무리 개입하지 말아야 할 상황이라도 화가 날 것 같았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제 생각이 요새 사회에 만연한 아동학대를 눈감아주는 무서운 생각이었던 것 같네요. 그 후 저는 노인정에 거의 출석 도장을 찍다시피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봉사니 뭐니 하는 생각은 전부 접어두고 노인정에 막내로 가는 것과 다름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여름이라 해가 길어져 저녁 늦게까지 노인정에 남아서 어르신들과 이야기도 하고 텔레비전도 보면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집에 가려고 시계를 보니 저녁 8시가 다 됐더군요. 해가 길어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던 거죠. 그렇게 남아있던 어르신들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노인정 현관문이 열리고 작은 아이 하나가 뛰어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가시밭길에서 나오기라도 했는지 군데군데 찢어진 옷을 입은 아이는 얼마나 뛰어왔는지 숨쉬는 것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요? 아이가 풀썩 주저앉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재빨리 다가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헐떡이는 아이를 내려다보는데 저는 너무 놀라고 말았네요. 제 품에 안긴 아이는 다름 아니라 미경이었습니다. 아이는 헛것이 보이는지 자꾸 저에게 엄마, 엄마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아이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은 제 말이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119로 전화를 걸어 구급차를 부르고 아이를 안고 있었네요. 아이는 제 품에서 기절한 것처럼 축 늘어져 안겨 있었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서 구급차가 와 아이를 태우고 응급실로 갔죠. 병원 진단 결과 아이는 수분 부족으로 인한 환각 및 실신 상태라고 하더군요. 저는 일단 급한 처치가 끝이 나고 보육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지금 땡땡 병원인데 미경이가 쓰러져서 응급실로 데리고 왔어요. 큰 문제는 없다고 하네요. 병원에는 오실 생각인 거죠? 저는 원장과 그 젊은 여선생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아이들을 잘 돌본다 여겼는데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원장이 얼굴이 사색이 되어 병원으로 왔더군요. 저를 발견한 원장은 눈물 범벅이 되어 아이 상태를 물어봤습니다. 봉사자님, 미경이는 지금 어때요? 괜찮은 건가요? 네,
지금은 수액 맞고 누워 있어요. 수분이 부족하다고 하더군요. 이 상태라면 물을 안 마신 지 3, 4일은 됐을 거라고 하던데 이게 무슨 일이죠? 그때 마침 아이가 제가 있던 노인정으로 왔으니 큰 문제가 없었던 거지. 인적 드문 곳에서 쓰러지기라도 했다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원장은 제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끝나자 한참을 생각한 후 천천히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미경이는 보통 아이랑은 달라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걸 알지만은 몇 번이나 주의를 줘도 제 말을 흘려 듣는다든지 가만히 있는 주변 친구들을 못 살게 구는 모습을 보면은 아이에게 어느새 저도 모르게 소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제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가 싶기도 해서 일부러 눈에 띄게 미경이만 챙긴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잠깐이고 또 어느샌가 미경이는 혼자서 다른 세상에 사는 아이처럼 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 일도 미경이가 공부를 하는 친구 옆에서 자꾸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바람에 싸움이 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장은 나름대로 공평하게 아이들을 타이른다고 타일렀지만 미경이는 원장의 야단에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노인정까지 왔던 거였어요. 저는 찢어진 옷을 입고 있는 이유와 또 예전에 아이가 음식을 얻으러 노인정에 간 이야기를 전부 물어보았습니다. 옷이 찢어진 이유는 제가 야단을 치니 미경이가 그걸 참지 못하고 자기 손으로 찢은 거예요. 그리고 노인정에서 음식을 얻어간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보육원 급식에는 영양소에 맞춰서 식단이 짜지다 보니 미경이가 싫어하는 음식이 나오면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입을 안 대더라고요. 미경이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네요. 그러다 보니 배가 고파 노인정까지 가서 얻어 먹었나 봐요. 그러면서 원장은 미경이를 아무래도 다른 보호소로 보내야 할 것 같다고 하였죠. 제가 부족해서 아이를 더는 보듬어 줄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치료도 병행하면서 아이를 보호해줄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원장의 말을 듣는데 미경이도 안쓰럽고 자기가 부족하다 생각해서 울고 있는 원장도 안쓰러웠습니다. 그날 아이는 하룻밤 경과를 시켜보기 위해 입원했어요. 저는 원장에게 제가 퇴원시켜 데려갈 테니 그만 가보라고 하였습니다. 원장님은 돌봐야 하는 애들도 있으니 이만 들어가 보세요. 미경이는 제가 내일 퇴원시켜서 데리고 갈게요. 그렇게 원장을 보내고 저는 원장에게 들은 미경이의 여러 가지 행동이 심상치 않다 여겨져서 당직을 서고 있는 간호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대뜸 그러더군요. ADHD 증상 같은데요. 검사를 받아봐야 더 정확한 걸 알 수 있지만 지금 보호자께서 하시는 말씀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검사 받고 치료만 잘 받으면 아무 문제 없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날 저는 아이를 앞에 두고 한숨도 못 잤습니다. 제품에 안겨 엄마라고 말하던 가냘픈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는 것 같았죠. 간호사에게 들은 말로는 아이가 ADHD일 경우에 약물을 먹으며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데 이미 아이들로 넘치는 보육원에서 생활하며 치료를 받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난생 처음 아주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가 치료를 받는 동안 제가 위탁하여 아이를 돌보기로요. 다음 날이 되어 저는 미경이를 퇴원시켜 보육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원장에게 아이의 상황과 제 결심에 대해서 말해 주었어요. 미경이 행동에 대해서 간호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니 ADHD라는 병 같다고 하세요. 그래서 원장 선생님도 그동안 미경이 행동 때문에 더 힘들었을 거고요. 아이가 치료받을 수 있게 제가 위탁해서 돌보는 건 어떨까요? 원장은 제 말에 눈물까지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 길로 저는 아이를 데리고 큰 대학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았어요. 예상대로 아이는 ADHD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하는 큰 병이지만 그래도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니 그게 어딥니까? 의사 말로는 돌보는 어른도 힘들지만 아이도 무척 힘들었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 후 미경이는 저와 함께 제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길어야 1년 정도를 예상하고 아이를 데려왔지만 인생이 어디 계획한 대로 되나요? 10년이 지난 지금 미경이와 저는 늙은 엄마와 어린 딸로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리고 미경이는 그 후에 여러 치료를 통해서 문제가 되던 행동들도 싹 없어지고 또 현재는 심리학과를 다니며 언젠가 마음이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열심히 공부 중에 있죠. 주변에선 자기가 낳은 자식이라도 다 클 때까지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며 자식을 입양한 저를 지켜 세우지만 사실 미경이로 인해서 인생이 달라진 건 저예요. 저는 더는 외롭지 않고 함께 살아갈 가족이 있다는 사실에 너무 행복하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남 동료 외동딸이지만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잘 없습니다. 저희 엄마 말씀에 따르면 아버지는 친구와 함께 이북에서 건너와 장사를 했었고 처음 시작했을 때는 엄청 잘 됐다고 합니다. 엄마 역시도 이북에서 온 터라 도움 받을 사람이 없었는데 그때는 아버지가 장사가 잘 되니 엄마가 자립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줬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정이 들었고 제가 태어난 거죠. 하지만 한순간에 망해버리고 그 충격에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에 도박꾼까지 돼서 엄마 속을 엄청 썩이게 됐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아빠가 일어나지 못하겠다고 하시면서 엄마한테 종이와 펜을 갖고 잠깐 와보라고 했다네요. 그리고는 그동안 속 썩이는데도 참고 사느라 고생 많았다고 하면서 종이에 이름과 주소를 적어주시더래요. 이게 뭐냐고 하니 재산 다 날려도 우리 살 집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갖고 있으면 술김에 도박에 쓸지도 몰라서 무슨 일이 생기면 마누라 건네주라고 친구 편에 돈을 맡겨놓으셨으니 가서 찾아오라고 하셨대요. 믿을만한 놈이니 가서 달라고 하면 줄 거라면서 그 말씀을 하시고는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100만 원을 맡겨두셨다고 했으니까 엄청 큰 돈이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저희 엄마는 주소가 적힌 종이를 들고 아버지 친구네 집으로 향했고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친구는 불이 나게 오셔서는 장례식 내내 다 뒷바라지 해주시고 신경 써주셨다고 합니다. 전 어려서 잘은 기억이 안 나지만 아버지 친구의 뒷모습만은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장례식장 한 구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자다가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 아버지 친구가 아버지 엉덩사진 앞에서 엄청 구슬프게 흐느끼며 앉아 계시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누가 우는 모습을 보니 저도 따라 울면서 다시 잠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마음을 추스르고 나서 엄마는 제 손을 잡고 아버지 친구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엄마는 가는 길에 이상하게 기분이 쎄하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사람은 감사할 줄을 알아야 한다며 양손에 과일을 잔뜩 사들고 길고 긴 언덕길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집은 이미 텅 비어 있었고 아버지 친구는 아버지가 맡겨놓은 돈을 모조리 들고 도망가 버리셨습니다. 동네 방네 수소문해보고 경찰에도 신고해봤지만 어디로 갔는지 알 수도 없었고 돈을 찾을 수도 없었어요. 엄마는 그걸 왜 마누라한테 안 주고 친구한테 줘서 이 꼴이 나냐며 죽고 나서도 산 사람 고생시키고 있다고 죽은 아버지 원망을 엄청 하셨어요. 주변에 피부치 하나 없고 아는 사람이라고는 동네 사람들 뿐이라 자존심이 센 엄마는 이제 누구한테 기댈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말아야 한다며 믿을 사람은 우리 둘뿐이니 다른 사람은 절대 믿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가진 게 없으니까 엄마와 저는 이를 악물고 살았는데 겨울 내내 얼었던 수도관이 터져서 물난리가 났던 때가 가장 서러웠습니다. 시리도록 찬 물이 사방으로 튀어 그나마 갖고 있던 살림살이도 다 적시고 우리 집에서 터진 물이 흘러서 아랫집 천장에서도 물이 떨어졌었나 봐요. 새벽에 천장에서 물이 새니까 같은 건물에 사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와서 같이 물을 퍼주고 가셨습니다. 아주머니들 다 가고 나니 자존심 센 엄마가 울면서 저한테 어찌나 한탄을 했는지 남편도 없는 여편네가 딸이랑 둘이 추잡스럽게 산다고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날 텐데 창피해서 어떻게 사냐 라고 하며 우시는데 그게 어찌나 가슴이 아팠는지 나이를 먹어도 그때 기억은 잊혀지지가 않네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소처럼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평생 놀아본 적이 없으니 일하는 걸 좋아하기도 했고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도 했으니 아무리 힘들어도
난 일하는 게 제일 좋다 하며 스스로 주문을 걸기도 했고요. 많은 친구들을 사귈 만큼 활달한 성격도 아니었고 똑똑하게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었지만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좋은 회사를 취직할 수 있으니 공장 다니면서 내 학비 벌고 생활비 벌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랑 나랑 단둘뿐이니 내가 더 잘해드려야지, 돈 걱정 없이 살게 해드려야지, 내가 엄마를 지켜야지 하는 생각에 낮에는 공장 가고 밤에는 야간 학교 다니고 새벽에는 엄마랑 둘이 떡 팔러 다니면서 남들 다 하는 연애 한 번 못했네요. 어쩌다가 친구가 청첩장 돌린다고 다방에서 커피라도 사주는 날에는 우리 엄마는 이런 데 와봤을까 싶고 혼자 외로워하고 있을 엄마 생각에 친구들 만나는 것도 편한 적이 없었고요.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구한 직장이 월급은 쥐꼬리긴 했지만 월급 안 밀리고 따박따박 나오니까 고생해서 공부한 보람은 있더라고요. 엄마도 제가 어렸을 때는 혼자 키우느라 힘들었지만 다 크고 나니 너무 뿌듯하다면서 이제야 사는 것 같다고 그러셨거든요. 저 역시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30대 중반이 넘어가니 남자 한 번 못 만나고 늙어가는 딸이 안쓰러우셨는지 저를 떼어내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렇다고 바로 남자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남자라는 존재에 기대고 살아본 적이 없어서 남자한테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주말에도 일만 했죠. 17년 동안 다니던 회사라 집만큼은 아니더라도 편안하기도 했었고 이제 그만 결혼하려는 엄마의 성화에 만나는 사람 생긴 척이라도 하려고 꽃무늬 원피스 빼입고 출근한 적도 많았네요. 덕분에 회사 사장님은 열심히 일해주니 든든하다면서 보너스도 챙겨주셨었고요. 근데 어떤 날은 엄마가 회사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제 거짓말도 안 통하게 된 거예요. 엄마는 더 늙으면 반품된 남자 중에 고를 수밖에 없으니 그게 싫으면 선이라도 보라고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가며 날짜를 잡아놓았습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엄마를 이기나요? 어쩔 수 없이 선을 봤죠. 미안하지만 난 선에는 관심 없고 엄마의 등살에 밀려나온 것이다를 알려주고 싶다는 오기로 립스틱도 안 바르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보다도 더 촌스럽고 등 떠밀려 옷차림으로 나온 남자들이 왜 이렇게 많던지요. 어쨌든 꾸역꾸역 4명은 만났습니다. 선은 정말 제 체질에 안 맞는 것 같았어요. 나이 먹어서 맞춰가려니까 그게 그렇게 귀찮고 힘들더군요. 내 팔자에 결혼은 없는 건가 싶어 결혼을 포기하고만 싶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살 팔자는 아니었는지 39에 마음에 드는 남자가 생기긴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회식하는 날이었는데 저희 회사 직원들이랑 거래처 직원들이랑 같이 저녁을 먹는 자리였습니다. 저희 사장님은 좀 꼰대 기질이 있는 사람이라 사람을 좀 피곤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거래처 사장님을 맞은편에 앉게 해두고는 앞에서 잘난 척을 하기도 하고 부어라 마셔라 술을 시키며 술김에 직원들한테 혼수를 두는 겁니다. 전 항상 불편해서 사장님 얘기는 듣지도 않아요. 근데 이 남자는 우리보다 잘 나가는 회사의 거래처 사장이기도 하고 젊고 돈도 있으니 그렇게 남의 비위를 안 맞춰줘도 되는 사람인데 우리 사장님 앞에서 불편하지도 않으신 모양이더라고요. 고기 구워서 자기 직원들부터 챙겨주고 사장님 밥상에 고기 부족하면 구워서 넘겨드리고 그렇게 사람들 비위도 잘 맞추고 하는 거예요. 요즘이야 시대가 달라져서 남자들도 그런 남자가 많다지만 그때 당시에 그렇게 다정한 남자가 세상에 몇이나 있었나요? 전 그렇게 싹싹한 남자는 생전 처음 본 터라 깜짝 놀랐습니다. 잘 먹고 자랐는지 얼굴도 윤기가 흐르고 젊은 사람이 예의도 바르고 자신감 넘치고 사람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눈여겨보게 되었죠. 그런데 짝사랑도 처음이어서 얼굴에 티가 났는지 이 남자도 저를 몇 번이나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그 눈을 보고 있자니 어색하고 피하려니까 뭐 죄진 것도 없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서 눈이 마주칠 때마다 회식하는 사람들 얼마나 먹었는지 접시 세어보는 척을 했네요. 격리니까 뭐 그런 척밖에 더 하나요? 그랬더니 거래처 사장님이 식사 끝나고 나서는 저한테 와서 밥값이 얼마나 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계산하겠다고 하면서요. 세상에나, 저는 계산하는 척만 했지 진짜 계산은 안 했거든요. 심장이 어찌나 벌렁거리던지 잘 먹었다는 인사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후다다닥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헐레벌떡 집에 도착했는데 엄마가 절 보더니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길래 얼굴이 이상해졌냐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진짜 기분이 묘하더군요. 그날 이후로는 계속 거래처에 연락할 일이 없나 싶었는데 마땅히 그럴 일이 없었습니다. 며칠가 지나도록 소식이 없자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거래처 사장님이 직접 물건을 싣고 저희 회사로 오셨더라고요. 전 기쁜 마음에 그 비싼 믹스커피를 2개나 뜯어서 거래처 사장님께 커피를 대접해드렸네요. 그렇게 얼굴을 잠깐이라도 보니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갈 수가 없었어요. 무슨 정신으로 일했는지도 모르게 시간이 훌쩍 가더라고요. 퇴근 시간이 돼서 천천히 걸어 나왔는데 차도 위에서 웬 용달차가 빵빵거리는 거예요. 거래처 사장님이 집에 가시지 않고 절 기다리신 모양이었어요. 얼른 타라고 손짓하셔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차에 덥석 올라탔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앉은 적이 없었는데 옆에 앉으니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나는 것 같아서 민망하기까지 했네요. 그나마 이 남자가 타고 온 용달차가 덜덜거려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이 남자는 직진만 하는 남자였어요. 저한테 약속은 없으시죠? 하고 묻길래 네, 대답했더니 한참을 말이 없이 달리더라고요. 저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궁금하기도 했지만 그냥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간 것도 좋았었네요. 푸릇푸릇한 산도 바라보고 창문 열고 찬바람도 쐬고 하니 긴장이 풀리기도 했고 그동안 쌓여뒀던 근심 걱정들도 바람에 날아간 것 같았고요. 1시간쯤 달려서 온 곳은 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식당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식당 종업원에게 제일 튼실한 놈으로 잡아줘요 하고 주문하고 나서는 물 한 컵을 순식간에 비워냈어요. 곧이어 하얗고 뽀얀 닭백숙이 나오자 이 남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닭백숙을 쩍쩍 찢어서 제 밥 위에 턱턱 올려놓았습니다. 회식 때 직원들 먼저 챙겨줬던 모습처럼요. 밥 위에 놓인 살코기를 먹으려고 보니 순간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그런 대접을 받고 살아본 적이 없어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이런 멋진 곳에 데려와서 이런 비싼 음식을 대접해주고 나 먹으라고 밥 위에 올려주기까지 하는데 고맙다는 말보다 눈물이 먼저 나니 참으로 민망했습니다. 이 남자도 당황했는지 자리를 피해주었어요. 눈물 콧물 쏟아내니 좀 개운해졌습니다. 진정하고 나서야 발라놓은 살코기를 먹으니 어찌나 부드럽던지요. 이 남자는 제가 진정된 걸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지 조심스럽게 들어와서는 제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묵묵히 닭을 발라주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특별한 말은 하지 않은 채 밥만 먹었습니다. 제가 밥을 한 그릇 다 비우니까 남은 닭이랑 밥을 먹더라고요. 밥 먹는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후딱 해치우고는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차 안에서도 집이 어디냐고 물어본 것 외에는 말도 안 했고요. 그렇게 말없이 태워다 주더니 저를 내려주고 나서도 한참을 안 가고 동네에 서 있다 갔습니다. 나중에서야 안 거지만 골목이 어두우니까 제가 다 지나갈 때까지 라이트로 골목길을 비춰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남자에게 어떻게 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날 이후로 이 남자는 아무리 바빠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저를 태워서 그 백숙집에 데려가 몸보신을 시켜주었습니다. 대화를 많이 나눈 것도 아니고 매번 다른 장소에 가지 않아도 어찌나 설레고 좋았는지 모르겠네요. 서로 호칭을 정한 적도 없었고 딱히 부를 이유도 없으니 5번 만나고 난 후에야 이 남자의 나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저한테 3살 차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자기보다 3살이 적은 줄 알았지 많은 줄은 생각도 못했다면서 식은땀을 삐죽 흘리더라고요. 나이 많아서 이제 거절당할지도 모르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더 빨리 물어볼 걸 그랬다면서 시집 안 간 딸 때문에 집에서 걱정이 많으시겠다고 말했어요. 아니, 뭐 자기는 결혼한 것처럼 왜 그러나 하고 의아했죠. 그랬더니 다음 주에는 모시고 와야겠네요 라고 말하더군요. 눈치가 없는 저는 왜 모시고 오라고 하나 한참 생각했네요. 그래서 아예 물어봤죠. 혹시 내가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 거냐고. 이 남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호한 눈빛과 표정, 기분이 좋으면서도 불안했어요. 그래서 그냥 탁 터놓고 말했습니다. 헤어질 각오를 하고 말이죠. 저 사실 엄마랑 둘이 살고 있어요. 저는 남자랑 이렇게 둘이 밥 먹는 것도 처음이고 결혼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왜냐하면
내가 엄마를 책임져야 하거든요. 우리 엄마는 친구도 친척도 아무도 없이 저만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집은 돈도 없고요. 전 엄마와 함께 살아야 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씩씩하게 말은 했지만 얼마나 가슴이 쿵쾅거리고 마음이 아프던지 이별이라 생각하니 눈물이 나오려는 걸 꾹 참았습니다. 이 남자는 누가 봐도 고생 하나 없이 곱게 자라온 사람이고 회사도 운영하고 나이도 나보다 젊고 선을 봐도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나를 골랐나 싶어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절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말하지 말라고는 하셨지만 사실 사장님이 엮어주신 거였어요. 처음 회식 자리에 가게 된 것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회사를 찾아간 것도. 이 남자의 말에 감동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사장님은 꼰대라고 그동안 뒤로 수도 없이 욕해왔는데 날 이렇게 생각해주는 사람이었다니 회사를 열심히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장님께서 저희 집안 제 형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돈이야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거지만 잘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이라면서 20년 가까이 지켜보니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불렀다고 하셨다네요. 이런 저의 사정을 알고서도 날 만나러 와준 게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이런 말을 저에게 해주면서 손을 잡아주는데 투박하며 큼지막한 손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제 손에 이 남자의 온기가 한참이나 남더군요. 그 다음 주에 덜그럭거리는 트럭으로 엄마를 모시고 조용하고 한적한 우리의 만남 장소인 그 백숙집으로 향했습니다. 트럭에 셋이 앉아서 가는데 내가 제일로 좋아하는 엄마와 이 남자와 같이 있으니 생전 타보지는 못했지만 비행기를 탄 것처럼 기분이 좋았어요. 식당에 도착해서 이 남자는 여태 저한테 해준 것처럼 뽀얀 닭백숙을 시키고 넓적다리 2개를 하나는 엄마 밥 위에 또 하나는 제 밥 위에 턱턱 올려놓았습니다. 엄마도 음식이 만족스러운지 이 남자가 만족스러운 건지 기분 좋게 식사를 마치셨고 이 남자는 갑자기 무릎을 꿇으면서 결혼을 하고 싶으니 허락해 주십사 하고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도 무척이나 좋아하는 눈치셨지만 그래도 양가가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이야기했고요. 그 말에 이 남자는 사실 이 가게가 이 남자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가게라면서 괜찮다면 지금 모시고 와도 되겠냐고 답했어요. 처음부터 말씀드리고 모셨으면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식사 후에 말씀드리는 거라고 말했고요. 내가 만난 사람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는 것도 놀라운데 이렇게 멋지고 의리의리한 가게를 가진 부모님의 아들이라니. 내가 이렇게 대단한 남자와 결혼을 해도 되는 건가? 아니 정말 결혼을 할 수는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이 남자는 예비 시부모님을 모시고 나왔고 예비 시부모님께서는 음식이 입에 맞으셨냐고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엄마도 보잘것없는 딸에게 매번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셨다니 감사할 따름이라고 인사를 전했고요. 그런데 엄마의 표정이 갑자기 변하더니 예비 시아버지를 빤히 보시며 천천히 다가가는 겁니다. 예비 시아버지도 처음엔 당황하셨지만 엄마의 얼굴을 가까이 보시고는 소스라치게 놀라셨고요. 엄마는 예비 시아버지의 멱살을 후려잡고 소리쳤어요. 내가 이 얼굴을 잊지 않으려고 매일같이 떠올렸는데 내 돈 내놔 이 사기꾼아. 남의 돈으로 이렇게 큰 식당을 차려서 먹고 살았어? 난 내 딸하고 어떻게 살았는데? 시아버지 될 사람은 우리 아버지 돈을 가져갔던 아버지 친구였습니다. 엄마는 사기꾼 자식하고는 절대 결혼시킬 수 없다고 하셨고 당장 나가자고 하셨어요. 집으로 가는 1시간 내내 저는 눈이 퉁퉁 부어오르도록 울었습니다. 이 남자는 엄마에게 대신 사과드린다면서 연신 용서를 구했고 돈이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갚아드리겠다고 하면서 그동안 힘들게 고생하며 사셨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충분히 이해한다고 엄마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로도 엄마의 화를 누그러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좁다지만 어떻게 내가 사랑한 사람이 아버지의 돈을 가져간 사람의 아들이었는지, 이제야 살만한 날이 왔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시련이 오는 건지. 회사도 못 가고 방 안에서 몇 날 며칠을 나가질 않았습니다. 입맛도 없으니 밥도 먹지 않았고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싶어 운명을 탓하며 울기만 했어요.
엄마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쓰러질까봐 걱정이 되셨는지 예비 시아버지가 제안을 받아들이면 결혼을 허락해주겠다고 하시면서 다시 대면을 요청하셨습니다. 엄마는 예비 시아버지에게 첫째, 결혼식 비용을 모두 부담할 것, 둘째, 신혼집을 마련해줄 것, 셋째, 결혼식 날 외에 우리 모녀 앞에 나타나지 말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제안하셨습니다.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논의할 수 있는 문제지만 시아버지가 사부인은 그렇다 쳐도 며느리도 만날 수 없게 하는 건 너무하지 않냐며 다들 엄마를 설득했지만 엄마는 굳고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모두들 엄마의 뜻에 따르기로 했죠. 저는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함께 사는 대신에 신혼집 아래층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저는 철이 없는 건지 신혼의 단꿈에 젖어서 그런 건지 마냥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꿈만 같았고요. 회사도 복직했고 주말에 사장님과 회사 사람들도 초대해 근사하게 집들이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신혼집에 시댁 식구들을 초대해서 밥 한 끼 대접할 수 없다는 걸 무척이나 속상했습니다. 명절 때나 시댁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엄마의 눈치를 보며 시댁에 갔다 와야 하는 것은 참으로 큰 곤욕이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니 저희 부부도 다투는 일이 많아지고 부부 사이도 안 좋아지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아무리 30몇 년 전 100만 원이라고 해도 우리 아버지가 매일매일을 충실히 살아내어 이룬 가게인데 그게 전부 장모님 재산으로 이룬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도 서운하고 언제까지 내가 내 부모님도 제대로 못 뵙고 살아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해왔습니다. 저는 입국 다물고 있었죠. 중간에서 참으로 난감하더라고요. 첫애 출산 때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장에서 장을 보러 갔다 오던 길에 갑자기 산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몇 분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연신 고맙다 하시면서 그 비싼 과일을 한 보따리 사오셨어요. 근데 때마침 남편이 엄마를 모시고 함께 병원에 도착했고 그 모습을 엄마가 딱 보신 거죠. 그 더러운 손 내 딸한테서 치워! 엄마는 병원을 한바탕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엄마의 이런 모습을 남편이 보고서는 장모님, 이제 그만 노염을 좀 푸시죠. 제가 아주 죽겠습니다. 하면서 화를 내는데 엄마는 싱싱한 과일 한 무더기 사서 딸의 손잡고 그 높은 언덕배기를 올라가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웠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내가 문득문득 생각이 나는 걸 어떡하나. 나도 잊고 싶은데 자꾸 우라가 치미는 걸 어떻게 하냐고. 하시며 주저앉아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엄마의 기억은 아직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그때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딸이 이렇게 자라 아이를 낳았는데도 우리 집 형편이 나아져 이제 살만한데도 엄마의 상처는 너무나 크고 생생해서 누가 말릴 수도 있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병으로 돌아가셨을 때도 엄마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와 마주치기 싫다며 봉투만 보내셨고 전화도 하지 않으셨어요. 씨가 친척들은 저희 엄마가 참으로 지독한 사람이라며 수군거렸고요. 이제 세월이 흘러 큰애는 22살, 작은애는 20살이 되었고 엄마도 84살이 되셨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시아버지는 홀로 있는 게 싫다고 하시며 집에 가시지 않고 가게에서 지내셨습니다. 시아버지가 걱정되어 주말마다 저희 식구도 가게에 가서 지냈고요. 그런데 요즘 들어 부쩍 쇠약해지신 것 같아 마음이 쓰입니다. 가스불을 제대로 안 끄셔서 솥이 다 탄 적도 있고 음식을 드시고 계신 손님께 주문도 하지 않은 새 음식을 더 드리기도 하시고 자꾸 깜빡깜빡 하시니 이러다가 무슨 일이라도 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시아버지 챙겨드리다 보니 엄마를 많이 못 챙겨드린 것 같아 엄마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또 엄마 옆에 있으니 시아버지가 홀로 계신 게 신경이 쓰이네요. 근데 얼마 전에 남편이 엄포를 놓더라고요. 여태 장모님 옆에서 붙어 살았으니 이제 자기 아버지를 모시면서 살자고 건강도 안 좋아지셨고 혼자 끼니도 못 챙겨 드시고 아버지 신경 쓰느라 회사 일도 제대로 못하겠다면서 그동안 양보하고 살았으니 이젠 당신이 내 부탁을 좀 들어달라고 하네요. 엄마는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딸이 사기꾼 병수발까지 들게 할 수 없다. 절대 안 된다. 늙은 내 옆에 있어다오. 이렇게 사정하시는데 정말 너무 힘이 듭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말을 나눌 친구도 없고 여기가 제 유일한 친구라서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오늘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